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반등과 함께 또 한 번의 횡보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시장의 전략들 필요할지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좀 다뤄볼까요? 네, 뭐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매크로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작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 2024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였죠. 당시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런 크립토 시장에 좀 화랑을 불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뭐 다양한 연사분들이 참석을 하였는데요. 올해도 좀 다양한 연사들이 좀 참여하여 컨퍼런스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명한 분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로빈 후드의 블라드 테네브도 있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이제 있고, 또 스트레이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보아인즈도 참석했고,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도 참여하면서 좀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좀 연사를 하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요 뭐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 그리고 ETF에 대한 도입, 그리고 뭐 채굴 산업 이런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을 위한 이제 비트코인 심포지엄, 그리고 미래 금융 상품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루어지고 있고요. 뭐 대부분 좀 시장에서는 그래도 예측 그리고 예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뭐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만은 뭐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뭐 나타난다 했을 때는 좀 가격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도 참여하여 가지고 좀 최근에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분도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다. 그리고 조금은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2% 정도는 좀 할당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도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죠. 지니억스 액트에 대한 이제 상원 최종 심의 단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8년 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관련 법안들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좀 통과하는 이런 첫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지니어스 액트를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준비금을 100% 이제 보유하는 것들, 그리고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조금 더 제도화하고 투명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규제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좀 주목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뭐 좌측 하단에 이제 세일러 회장도 있는데요. 사일러 회장 또한 이제 뭐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트레티지가 이제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황입니다. 사실 2020년 9월부터 이제 마이클 셀러 회장이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실선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가 이제 마이클 셀러 회장이 이끄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매일매일 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DCA라고 하죠.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매집하였을 때 당시에 거의 $10,000에 가까웠었는데 뭐 지금 $100,000가 되었어도 이렇게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평균 단가를 보시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한 10만 9천 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평균 매입 단가가 7만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만 달러고 총 58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 비용은 1,406억 달러, 그리고 평가액은 632억 달러로 뭐 이익만 226억 달러에 달하면서 총 수익률도 55%에 다다른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뭐 마이크로 소프트와 유사하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면서 조금 더 유명해진 기업들이었고, 뭐 이와 같이 전략을 좀 펼치는 기업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은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9월 14일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위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가가 1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11월 21일에 고점을 달성하였는데 그때 543달러로 약 38배 상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을 하였거든요. 이제 2020년 9월 14일에 비트코인이 약 1.1만 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 이제 2024년 12월 부근에 11만 달러를 달성하고 지금도 이제 11만 달러 부근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서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 그 대표적인 그 기업이고 한국의 비트맥스 등 이러한 것들이 뭐 가까운 나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스트래티지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그 강한 모습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기업들의 참여인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이 하나둘 좀 늘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의 수요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도 있지만은 기업이 이제 든든한 수요를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총 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좀 조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한 공언한 가운데 이런 대통령 가족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한다라는 움직임을 뭐 보이는 만큼 좀 긍정적인 뭐 면모도 있고요. 동시에 약간 좀 위험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타난 뉴스이고요.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아들들도 참석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20억 달러의 신규 뭐 인수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최대 30억 달러 가까이 조금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와 같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측에 또 준비한 자료는요. 이제 프랑스 기업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더 블록체인이라는 그룹이 이제 990억 원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뭐 주가가 약 14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더 블록체인 그룹은 현재 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미 590개의 비트코인을 신규로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 사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실제로도 이미 84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매입이 완료된다면 약 1,43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프랑스 상장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는 2032년까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이죠. 약 17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도 좀 내세운 바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그룹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좀 본격화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거의 700%에 달아든다라는 뭐 뉴스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유사하게 회사의 주가가 더 많이 뛰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클이면 USDC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대 회사가 이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고 이곳은 2위 운영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요 주주로는 미국 금융 기업들이 많이 주주로 참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클이 좀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 리플랩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가 뭐 주요 이 인수를 하기 위한 경쟁자로 뛰어들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클이 뭐 별다른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5월 28일이죠. 스테이블 코인 서클사는
본인들은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6억 달러에 대한 자금 조달을 좀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본인들은 뭐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를 하는 것보다 이 기업을 더욱 운영함으로써 이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좀 반증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클사가 SEC에 이런 서류 제출을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좀 기업 공개를 할 것인지라는 것을 좀 보면은요. 이제 뭐 지금 S1 등록소를 통해서 클래스 A 보통주 2,400만 주를 공모주당 뭐 24에서 26달러를 예상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6억 달러 조달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만은 기업 가치는 약 54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좀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또 기업들의 그런 수요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서클사 같은 경우에도 또 암호화폐 쪽에 관한 계속되는 관심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티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 역시도 계속 눈여겨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어진 내용들도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크게 매크로 뉴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상반기에 잘 아시겠지만 관세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시장이 요동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사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 EU를 대상으로 우리가 다시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 이 하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바로 이튿날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낮춘 바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뭐 7월 9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해서 발표했던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다양한 국가들과 이런 그 관세에 대한 협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좀 관세에 대해서는 좀 그 뭐 이런 투자자산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관련, EU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어떻게 좀 매기고 또는 이제 뭐 좀 긍정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2월 26일에 이제 트럼프가 EU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월 달이죠. 3월 12일에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추가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것은 2018년에 있었던 협상을 제거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세율을 좀 인상한 조치로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튿날이고 3월 13일인데요. 트럼프는 EU가 이제 미국산 뭐 위스키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산 와인, 샴페인, 증류주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또 경고를 한 바 있고요. 4월 초, 4월 2일에 이제 상호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EU산 수입품에 대해서 뭐 20%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또 보시면 4월 9일에 뭐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이후에 다시 뭐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좀 조용해졌으나 뭐 최근이죠. 5월 24일에 트럼프가 EU산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고 이튿날 5월 25일에 이렇게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연기하겠다 밝히면서 시장을 되게 혼란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은 이제 뭐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90일 이미 밝혔고 중국도 뒤이어서 90일 유예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갑작스럽게 유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본인의 신뢰를 좀 갉아먹는 뭐 행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 중 하나이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뭐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궁지에 몰고 그다음에 좀 조급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이제 경제 참모진들이 좀 진땀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조금은 완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좀 해결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좀 매듭이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지켜보면서 저희 시장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요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에 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이제 5월 27일에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도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고, 동시에 한국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금리 결정은 이제 0.25% 포인트를 이제 인하한 이제 2.5% 정도로 이제 좀 금리를 좀 인하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미국과 이제 2% 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좀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일에 그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제 PCE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월요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은 이제 크게 뭐 경제 관련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CB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그리고 예측보다도 더욱더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85.7로 약 5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나타낸 소비자 신뢰 지수였는데요. 이달 들어서 12.3%포인트 급등하면서 4년 만에 가장 큰 포인트를 나타냈다, 상승폭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발표되면서 시장이 약간 좀 겁을 먹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면서 아직 금리 인하하기에는 뭐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정도의 스탠스로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앞으로 있을 6월, 7월에 있을 FOMC에서는 거의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있을 9월 FOMC에서 어떻게 좀 그때의 좀 인하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이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좀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시장도 약간 하락을 하였고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내일 나타날 PCE 지표죠. 이제 결국 물가 지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PCE 물가 지수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제기가 되면서 좀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PCE 물가 지수는요. 이제 CPI라는 것도 있고 PCE라는 것이 있거든요. PCE 같은 경우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조금은 이제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지수들 같은 경우가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다양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가격 변화를 좀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도 결국 헤드라인 PC라는 것이 있고 또 코어 PC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등 좀 변동성이 큰 항목 등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이제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 PC 같은 경우는 뭐 한글로는 근원 PC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페드가 인플레이션 목표가 지금 한 2%이거든요. 이것을 설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PC 지표가 뭐 여기 보시면 다 별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별 3개로 좀 중요한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경제 동향 판단의 주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PC 상승률은 이제 소비 지출의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드에서 이러한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게 나오면 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뉴스들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 2025년은 충분히 뭐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사실 노이즈나 잡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악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관세 갈등 해소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뭐 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악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는 시간이 사실은 지나가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둘 해결될 때마다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물가 그리고 실업률 이런 고용 지표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회가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뭐 매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워딩만으로도 되게 시장은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런 유동성이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글로벌 M2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M2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자산 시장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시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양적 긴축 모드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계속 점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이제 양적 완화로 전환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기가 나타난다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또 유동성 측면에서 더욱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긍정적인 시장 환경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도 그 갈등이 좀 완화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ETF 승인도 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SEC 쪽에서 알트코인 ETF 승인을 좀 계속 기한을 미루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뭐 다양한 알트코인 ETF에 대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XRP 그리고 솔라나, 뭐 그다음 라이트 체인링크 등등에 대한 코인,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이제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런 SEC가 그 XRP와 소송이 좀 진행 중인 게 매듭이 지어졌지 않거든요. 이제 원래 매듭이 지어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매듭이 정확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종료가 된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뭐 SEC와 리플랩스 간의 양사 간의 그 합의는 실질적 합의는 완료되었으나 절차 누락으로 인한 이제 그 법원 판결이 이제 기각이 되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잘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알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런 보통 현물 ETF 출시되기 이전에 선물 상품이 먼저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이미 뭐 XRP 선물 상품도 출시가 되었고 솔라나 선물 상품도 출시가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해결된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그거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2025년 내에는 알트코인 ETF가 좀 승인될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뭐 제임스 에이파트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올 내에는 아마 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ETF가 승인이 된다 하면은 아마 자금이 더욱 더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 ETF 승인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인 이후에 또 시장의 폭발적인 유동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이 들어갔던 알트코인 ETF들은 모두 다 좀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절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기한을 좀 연장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트코인의 수도로 이런 명언을 남겼던 게 맞죠? 네, 대표님?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부각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더 그때보다는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업계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 상원 의원에서도 참석했고 크립토차르, 그다음에 뭐 블랙락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딱 하나의 워딩으로 나타날 만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도 시장 자체는 조금 그래도 잠잠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한번 이제 크게 튀어오르기는 했었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시장에 밝혀진 바가 있을까요, 대표님?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 딱히 없네요.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이제 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제 계속 부흥시키려고 하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US 달러와 이제 패깅이 되면서 이제 근데 그 패깅이 되는 원리가 이제 미 국채를 보유하면서 이제 달러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곳들에서 이제 미국채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견인될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육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 추게 보시면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USD1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진심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유동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또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의 비축 자산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컨퍼런스였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중대 발표도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방면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